감사합니다. 저희 올해 북캉스는 2024년 6월에 카프카가 타계한 지 100년 되는 그런 기념의 해라고 해서 저희가 북캉스 주제를 카프카 에포크로 잡아봤는데요. 네. 댓글을 한 명이 달아주셨는데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프카를 그래서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편이지만 카프카는 단지 읽기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작가라서 우리 독서의 근력을 좀 키워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공지 드린 대로 카프카의 변신? 네, 변신이 좀 입문서에 해당이 돼요. 카프카에. 예, 그래서 저희가 변신을 읽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카프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처음 만났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사두고 아, 오랫동안 오. 쌓아뒀었는데 네, 덕분에 네. 읽게 되어서 처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카프카 하면 떠오르는 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일단 뭐, 소외, 고독, 현대인의 불안을 잘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변신은 아이들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네, 사람이 동물이 되어 동물도 아니고 더 벌레까지 네. 나가는 곤충이 거죠. 된다는 곤충이 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명작을 좀 일찍부터 읽히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 근데 요거는 아이들한테 반응이 좀 좋은 책인데, 걔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요 책을, 변신을 저는 읽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책을 못 찾아가지고 이북으로 다시 읽긴 했는데,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게 된 부분이나 뭐가 좀 떠올랐는지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읽으면서 내용이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무겁구나 라고 느껴졌는데 그게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곤충이 되어버리는 순간 가족들이 본인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좀 주게 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뒤쪽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가족들로부터 잊혀지고 자신은 숨어 있어야만 하고 그런 소외와 고독 이런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그 고립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중장년, 노년도 많습니다. 고립된. 네, 그래서 그런 고립된 인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그때 인생의 한 자락에서 불안과 존재에 대해서 조금 느꼈던 것 같고 또 어떤 가족의 어려움에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던 것에서 갑자기 벌레로 바뀌면서 그 주도권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네. 그걸로 인해서 또 소외 또 너무 사랑했던 여동생마저도 자신을 결국에 죽이게 하는 역할까지 가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삶의 한 자락의 한 장면에 그리고 그 전과 그 후의 경험은 또 어떨까에 대한 카프카가 경험한 것도 또 어떤 이 벌레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전과 후는 어떤 거였는지 조금 그렇죠. 더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원래 이렇게 뭐 동물로 변하는 설화, 신화들은 좀 있어요. 사람이 동물이 되는 건 있는데 그게 다 의인화돼가지고 사실 소통을 좀 하는 경향이죠. 네, 근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여기는 이제 벌레가 되는데 이 벌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충 벌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그 독일어 그 욕 단어가 우리 이렇게 왜 벌레반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듯이 너는 벌레야, 너는 해충이야라고 아버지가 카프카에게 했던 단어예요. 의미가 있어.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카프카가 사용한 거죠. 그래 나는 벌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레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 벌레이지? 나 벌레인가? 그럼 나는 벌레로 살아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순응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카프카에스크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한 카프카스럽다. 얘 안에 담아있는 스산함과 절망 안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관계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특징이 이제 강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통제적이었겠네요. 엄청 통제적이고. 근데 카프카는 약간 좀 그래도 상류층의 어머니 쪽을 아버지가 자성에서 만나가지고 어머니 쪽은 그래도 문학이라든가 미술 쪽에 그런 재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카는 화가나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죠.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집을 나가서 멋진 화가가 돼서 실현. 내가 네. 보복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법대를 가요. 어. 이제 법대를 가서 뭘 하냐? 미술사를 들어요. 이게 카프카가 조금 약간 카프카스러운 이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수능은 하지만, 하지만 뭔가 자기의 자율성을 네. 약간 수동적으로 놓지 않는 약간 뭔가 약간 좀 색깔이 있는 카프카스러운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요거는 뭐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을 3번 했다가 파혼을 3번을 해요. 네. 한 여자 한 여자하고 2번 하고 다음에 또 다른 한 여자고. 근데 이제 그렇게 파혼을 한 그때쯤에 에너지가 확 올라와서 작품을 써요. 어쨌든 카프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굉장한 그 에너지의 대립을 경험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보통은 그러면 그냥 정말 수능에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반항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단절하거나가 우리는 흔히 보는 그런 맥락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조금 카프카의 특이한 점이고 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변신에서도 처음에는 도구적 역할을 굉장히 잘 하죠. 가족 안에서. 근데 카프카가 벌레가 되고 나도 살아가져요. 가족들은. 예, 알아서 기능을 하죠. 그게 우리 가족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변신을 다시 읽고 카프카 100주년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 읽었어요. 설명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쵸. 네. 예, 근데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엄청 써요. 근데 아버지에게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카프카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친구에게 죽을 때도 출판하지 않고 음. 친구에게 불살라 달라는 맥락이랑 좀 비슷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하지만 이 언두잉 하지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두잉을 창출해내는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카프카는 되게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카프카 예. 에스크가 더 매력적으로 적이죠. 들리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자들도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A or B가 아니라 보스 A and B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가장 성구적으로 해낸 사람이 카프카가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카프카가 살면서 41살에 폐렴으로 죽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게 아버지 관계였는데 그게 카프카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다고요. 꼭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야만 그 하지. 묻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수능에서 소멸에 가서 범인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카프카는 그거를 어쨌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실제로 뭐 작가로 좀 인정받고 상도 좀 받았지만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했더니 프로이트랑 되게 심리학서도 엄청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그 관심이 아버지 얼마나- 관계, 그럼요, 레디오프스 그럼요. 컴플렉스나 예.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서 읽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평생 아버지를 이제 넘어서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를 넘어서기엔 또 어려웠을 거고 그 사이에서 본인이 어쨌든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완성은 못 시킨 그래서 성이라든가 뭐 실종자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다시 이렇게 다 나오기 시작한 건데 아마 카프카가 지금 나오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저는 변신에서는 그 뒤에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서야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뭐 뭐라고 할 건 당연히 아닌데 좀 마음이 이렇게 서늘해지는 그런 좀 장면이어가지고 근데 카프카가 그것도 종결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대요.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다고는 하는데 다시 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앞부분을 낭독회를 하러 다닐 때 그 되게 유쾌하게 읽고 되게 즐거워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벌레 같은 넌 벌레야 이랬는데 잘 벌레가 됐잖아. 실제로. 그러면서 약간 그 벌레가 된 그것들을 약간 뭐 벌레로서 자기 예, 자신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는 막 거죠. 마음껏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맥락인가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카프카 여기에 보면은 그 카프카 집필했던 그 황금소록 거리가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예뻐요. 나중에 한번 이 무덤이고 요런 벽 예쁜 집들이 쭉 있어요. 여기도 있고 체코 박물관도 있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한마디씩 하고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카프카를 읽으면서 약간 투사적 동일시에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결국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본래로 변하기 전에 아들과 부모,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여동생은 달랐는데 이제 곤충으로 바뀌고 난 뒤에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거는 이제 A, B가 아니라 A-, B-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변화해가는 과정, 서로 주고받는 과정들이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이전이 더 진실일까요? 이후가 더 진실일까요? 진실은 히어앤 나우가 진실이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만 하다가 이제 실제적인 그 관계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때부터 일어난 걸 수도 있죠. 네, 네. 저는 가까이 두면 친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머리맡에 두었던 카프카의 전신이었는데 네. 네. 이번을 계기로 친해지고 싶다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줬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저에게도 좋은 이렇게 반향을 일으켜줄 거라고 기대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좀 특이하고 좀 괴짜 같지만 되게 이렇게 내밀하게 깊이 심연으로 들어가는 친구가 있으면 또 많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아까 에스크? 네, 카프카 에스크. 그 단어가 등재가 됐대요. 네.